제가 보고 있는 미국의 경제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장기금리에 연동되는 경제고 이제 4.5를 넘어간 4% 후반대 금리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태는 분명히 미국의 경기를 실질적으로 둔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장기물 금리의 상승이 어떤 경제 성장, 어떤 명목 경제 성장에 대한 그게 아니고 턴 프리미엄의 주도로 상승을 했다라는 건 실시간으로 미국 경제에 아주 강한 압박을 끼칩니다.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큰 규모거든요. 20%만 빠져도 엄청난 많은 그게 바뀝니다. 그게 저는 올해 하반기쯤 10에서 20 정도는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뒤부터는 리세션에 대비한다고 장기 채무를 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뭐 작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도 계속 하셨었잖아요, 대표님. 네네네. 그래서 먼저 그 질문부터 좀 드려보고 싶은데, 여전히 장기물은 올라갈 룸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나요? 장기적으로는 네. 저는 뭐 단기적으로야 언제든지 최근처럼 반락이 조금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직 더 올라갈 룸이 한참 남아 있다. 한참까지는 아니고 상단을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을 5.5 정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5.5요? 네, 10년 기준으로. 근데 미국 경기가 이제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경기가 안 좋으면은 네네.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경기는 안 좋을 것 같은데 금리가 상승한다. 살짝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장기물을 사는 거는 좀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주요 이유가 근본적으로 22년부터 시작된 연준의 긴축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지만 네. 당시에 이제 파월 의장이나 이런 연준 의장들의 워딩이 굉장히 강했고 네네네. 또 제로 금리에서 5%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다들 리세션 이제 그때 23년에 콜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개인분들도 사실은 장기 국채를 많이 매수를 하셨고 사실 개인분들은 보통 국채에 대한 이제 니즈가 원래 과거에는 많이 없으셨는데 네,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다만 이제 제가 보던 경제는 미국의 경제는 특히 코로나 이후부터는 더더욱 단기 금리가 아니라 장기 금리에 연동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특히 워낙 초저금리로 내려갔을 때 락인된 이제 고정금리로 네. 민간에서는 기업이 됐든 가게가 됐든 둘 다 굉장히 고정돼서 모기지도 그렇고 그쵸. 뭐 민간 뭐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아주 네. 오랫동안 고정돼서 초저금리에 이제 다 그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거는 시장 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화폐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로에서 5%까지 올라간 단기 금리로 인해서 네. 리세션이 올 거니까 네. 이제 우리는 전형적인 이제 디플레이셔너리한 리세션이 올 거다를 그게 두려워한 거의 뭐 거거든요. 22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40년 만에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이었고 네. 그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주범은 지난 100년간 어떻게 보면 본 적 없는 속도로 늘어났던 광의 통화의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근본 자체 그 원인이 됐던 그 원인이 얼마나 깊고 큰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제 생각에는 이제 당장 단기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리세션이 온다. 네네네. 그래서 장기물 금리가 단기 금리 기준금리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네. 다만 장기 금리라는 건 주가의 이제 성장이 있고 멀티플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이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멀티플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 잣대가 되는 게 장기 금리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최소한 장기 국채라는 거는 이제 원금이 보장되는 자산이기 네. 때문에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위험 자산인 주식이 주는 수익률이 네. 장기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야 되는데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유동성이 이렇게 많은 환경에서 낮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23년 내내 23년, 24년 네. 특히 어떻게 보면 리세션의 우려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간 주식의 상승이었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 특히 24년에는 거기에 더해서 AI에 대한 어떤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이제 그 그렇죠. 시장 자체에 굉장히 그 과도한 프라이싱, 기대가 많이 들어간 프라이싱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과거부터 계속 그 강조했던 주요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단기 커브 역전은 사실 22년부터 굉장히 10년, 2년부터 해서 계속 오래 전부터 네.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당시 때 역전됐을 때 막 그때도 막 장단기 금리 차가 네네. 침체 뭐 예고 신호라고 해서 맞습니다. 조만간 맞습니다. 침체 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3년이 넘었는데도 너무 안 오고 오랫동안 있잖아요. 안 오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처음 역전됐을 때 그래서 그런 경고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네. 많았고 다만 오히려 중요한 거는 2000년 이후에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는 네. 역전됐던 게 이제 정상화되고 나서가 위험하거든요. 뭐 그렇죠. 네네. 근데 제가 23년부터 계속 이제 장기채를 사면 안 된다라고 했던 얘기 중에 주요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거는 네. 기본적으로 이 커브의 정상화가 과거에는 늘 앞에 기준금리가 내려오면서 정상화가 됐습니다. 네네네. 앞에 게 불 스티프닝으로 된 거죠. 네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연준의 긴축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걸 깨달은 채권 시장에서 언젠가 장기 채권 시장에서 베어 스티프닝의 형태로 정상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물론 연합에는 제가 많이 출연은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장기물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제 상승하면서 베어 스티프닝으로 정상화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가 진짜 문제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게 이제 네네. 단기물 올라가는 것보다 장기물이 더 맞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맞습니다.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경제가 강하구나라고 할 때 뭐 명목 경제가 네네. 강하구나라고 할 때 이게 본격적으로 특히 최근에 나타난 거는 이제 정상화는 완료가 됐거든요. 네네. 24년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근데 본격적으로 그게 그 장기 베어 스티프닝이 최근에 됐던 거는 24년 9월에 이제 연준이 굉장히 이제 그 50bp 인하. 네, 50bp 인하를 시작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2번을 더 하면서 네. 총 100bp를 인하를 했잖아요. 그때 반대로 시장은 이제 100bp를 장기 금리는 10년 네. 금리는 100bp가 올랐습니다. 네. 그건 뭐를 내포하냐면 채권 시장 참가자들 안 그래도 이게 과연 정말 리세션이 맞나? 정말 경기가 둔화된 게 맞나? 라고 생각했던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뭐 고용을 걱정하면서 네. 금리를 낮추는 동안 아주 뜨거운 각종 경제 지표들을 다 목격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고 있는 미국의 경제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신흥국과 달리 미국은 아주 장기금리에 연동되는 금리고 경제고 다만 지금 이제 4.5를 넘어간 4% 후반대 금리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태는 분명히 미국의 경기를 실질적으로 둔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 최근에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해석이 뭐 미국의 경제가 강해서 그렇다. 뭐 턴 프리미엄 상승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장기금리의 상승은 대부분 턴 프리미엄의 확장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턴 프리미엄을 그냥 쉽게 얘기를 하자면 네. 당연히 제가 하루 누구한테 아나운서님한테 하루 빌려준 것과 10년 뒤에 받기로 한 것과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렇죠. 10년 뒤면 그 사이에 뭐 인플레이션이 과도해져서 원금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락이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그러면 당연히 10년물에 대한 장기물로 갈수록 더 그거에 대한 기간 프리미엄이 더 많이 쌓여야 되거든요. 기간 프리미엄, 기간 리스크 프리미엄인 거죠. 네. 근데 그 턴 프리미엄이 사실은 양적 완화가 2008년에 시작됐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2022년, 23년까지도 계속 아주 낮은 수준으로 마이너스로 유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연준이 돈 찍어서 2008년 이후부터 돈을 허공에 그냥 찍어서 프린트해서 그 돈으로 장기 국채를 사주니까 네. 시장에는 어쨌든 미국채 장기채에 대한 수요는 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니 당연히 장기물에 대한 어떤 턴 프리미엄이 낮았는데 거기다 인플레이션을 겪은 적도 없으니까 네. 이제 최근에 그 턴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물 금리의 상승이 어떤 경제 성장, 어떤 명목 경제 성장에 대한 그게 아니고 턴 프리미엄의 주도로 상승을 했다라는 건 실시간으로 미국 경제에 아주 강한 압박을 끼칩니다.
또한 미국 주가에 대한 멀티플에도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치게 금리가 된다. 올라가니까 이제 멀티플한테 안 맞습니다, 좋은 영향을 맞습니다. 미치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면 네. 그거는 실질 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목 금리는 올라가도 장기 실질 금리는 어떻게 보면 묶여 있는 효과가 네네네. 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명목 금리라는 건 실질 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만 올라가면서 만약에 명목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렇게 멀티플의 타격이 그래도 멀티플에는 타격이 가지만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네. 텀 프리미엄의 주도로 장기 금리가 상승을 이렇게 최근에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이제 일단 저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이해가 안 되는 현상 중 하나가 네네. 연준의 그 기준금리랑 그다음에 미국의 장기금리를 뭐 30년, 40년 같이 그려놓으면은 네네네. 같이 가는 게 과거의 그냥 일반적인 경향인데 거의 네네네. 공식인데 작년에 특히 9월 금리나 하고서 그때부터는 네네.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10년 장기금리는 쭉 올라가더라고요. 네네네. 같이 갔던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거는 둘 중 뭐 하나는 잘못 보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건데 네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서 살짝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뭐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네. 과거에 자주 얘기를 할 때도 그 부분이 잘 전달이 뭐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연준은 9월에 금리를 인하할 때 실질 금리를 핑계를 대면서 이제 지금 실질 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빨리 인하해야 네.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22년에 21년 내내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다가 22년에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 드디어 네. 이제 나중에서 인상했을 때 22년 내내 실질 금리는 엄청나게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때는 물가가 왜냐면 워낙 높았기 때문에 8% CPI 기준으로 8% 맞습니다, 지키고 맞습니다. 이랬으니까.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한번 고삐 풀린 정말 40년 만에 고삐 풀린 그것도 그때 당시에 광의 통화는 엄청난 속도로 YOY로 거의 27%가 늘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그거야말로 정말 실질 금리를 아주 높게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다들 역사책으로 알고 있는 폴 볼커 의장 네. 같은 경우에는 실질 금리를 뭐 81년, 80년 이럴 때 뭐 플러스 뭐 10% 막 이렇게 올렸으니까 네. 실질 금리를 그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은데 기준 금리를 그렇게까지 그것도 잠깐이 아닙니다. 한동안 유지해서 네, 네. 잡았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매파적인 워딩과 단기 금리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케인즈 준칙이나 이런 거에 빗대서 얘기를 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장기 금리에 고정되는 경제고 2020년 팬데믹 때 민간 뭐 가게가 됐던 정부가 됐던 다 아주 낮은 금리에 네. 락인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히 빅테크처럼 그런 기업들은 네.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이건 다들 많이 아시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자놀이 돈놀이 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네네. 미국 기업들 빅테크 애들이랑 저도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네네. 지난 1년 동안의 이자 비용보다 이자 수입이 더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장기 금리가 저는 하이어 폴 롱 최근에 좀 내려왔고 네네. 사실 트레이딩 관점에선 제가 조그맣게 그 따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서는 네네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들어가실 만하다 장기 금리도 네. 라고 얼마 한 2주 전쯤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최근에 좀 내려오더라고요. 네. 다만 저는 장기 금리의 하단이 10년 기준으로 낮아야 4.3 정도로 보고 있고 올해요? 네네네. 그리고 5.5 사이에서 좀 큰 방향성에서는 많은 분들은 이제 장기 금리가 고점을 찍으면 그러니까 장기 국채 가격이 바닥을 찍으면 V자로 상승할 거야라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저는 큰 그림에서는 L자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L자지만 그 안에서 레인지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4.3이면은 뭐 4.3까지밖에 안 내려간다는 거는 뭐 나름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5.5로 간다는 거는 시장이나 뭐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버틸 수가 있을까요, 이게? 버티질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 과정이 아직 더 한 번 남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일단 멀티플이 크게 수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멀티플이 수축이 되고 자산 가격이 내려오면 웨alth 이펙트도 내려올 거고 네. 그래야 기업들도 일단 민간에서도 소비를 줄이려면 웨alth 이펙트가 내려와야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 입장에서 고용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려고 해도 네. 지금 현재는 주가가 너무 높아서 자본 조달도 너무 쉽고 사실 그들이 팬데믹을 겪어본 기업들 입장에서 네. 그러기가 어려울 거다. 다만 멀티플이 수축이 된다,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멀티플이 수축을 한다라는 건 당연히 국채 대비 주식의 매력을 떨어뜨려서 가격을 많이 낮추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웨alth 이펙트가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20% 정도만 일단 먼저 하락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은 엄청나게 큰 규모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 100트릴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총합하면 되는 네. 걸로 아는데 20%만 빠져도 엄청난 많은 그게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실제 그때쯤 됐을 때 그게 저는 올해 하반기쯤 이제 10에서 20 정도는 조정이 있을 네. 그러니까 올해 6월 안에 저는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게 되면 그 뒤부터는 제가 근데 너무 좀 이렇게 강한 얘기라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뭐 충분히 현실성 네. 있는 고려해 볼 만한 시나리오여서 네, 네, 뭐 네, 네. 흥미롭게 지금 그 경청하고 시청자분들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뷰를 네.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24년에 제가 그러니까 21년에도 내내 주가를 굉장히 암울하게 봤는데 그때 한국하고 중국은 실제 21년 2월 정도부터 빠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22년 1월 돼서 빠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때 제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저는 방송 출연은 안 했지만 글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전망을 했었고 23년은 그래도 반등을 나름 잘 본 것 같은데 24년에 제가 거의 한 1년 정도 제가 좀 빠른 감이 미국 시장에는 빠른 감이 있어서 1년 정도 저는 이 베어 스티프닝이 올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현상으로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제가 너무 베어리시하다 보니까 네. 거기다 또 장기 국채도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자산인데 둘 다 제가 너무 안 좋다. 막 쉽게 이러다 말해서 보니까 미국 증시도 너무 과열이고 미 장기 국채도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장기 하셨어요. 국채는 지금은 저는 주식보다는 훨씬 매력적인데 근본적으로 리세션이 온다고 해도 지금 GDP 대비 미국의 적자 비율이 예를 들면 과거 지금 역사상 4번째로 높은 정도입니다. 그러면 보통 그 높은 그 앞에 3번째는 다 늘 거의 리세션이나 위기 상황이었어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정부가 당연히 돈을 풀어야 될 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리세션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자 대비 지출이 너무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럼 트럼프 정권이라고 한다면 실제 도래를 한다면 각종 고용도 해고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그때 제가 물가가 정말로 뭐 굉장히 낮아져 있을까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돈을 굉장히 많이 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턴 프리미엄이라는 건 결국 이런 문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채권의 기간 프리미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을 수도 네. 있고 여러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국채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이제 남발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재정 적자가 이미 높고 전혀 재정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도 어떤 정부가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이제 그런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턴 프리미엄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년물도 뭐 5.5 가는 것도 뭐 있는 저는 그런 그 일이 전에 그때 리세션이 발발하고 나서가 아니라 그 전에 일단 10년물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 조금 반락하고 있지만 네. 다시 상승할 걸로 일단은 얼마 전 고점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상반기에 한 10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네네. 또 그래서 부의 이펙트 효과가 줄기 때문에 네. 올해 하반기쯤에는 그러니까 말쯤에는 디플레가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디플레이셔너리한. 네. 다만 그때 뭐 유가나 디플레이셔너리한. 여러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네. 실제 미국 정부가 정말 본격적으로 부양책을 뭐 심지어 연준이 막 나서서 하기도 쉽지 않을 만한.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어쨌든 미국의 그런 디스인플레이셔너리 했던 흐름이 네. 있었잖아요. 최근 한 1, 2년. 네. 저는 그게 제가 이게 다른 분의 표현을 빌린 건데
미래의 디스인플레이션을 대출로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종 규제와 뭐 이런저런, 심지어 아주 중국도 때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오랫동안 락다운을 하고 네. 돈을 풀지도 않고, 여러 원자재 가격이나 상품 가격은 사실 뭐 아시겠지만 다 중국에 연결이 되는데,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규제, 뭐 유가 규제나 바이든 정권 뭐 이런 것들이 좀 끌고 왔다라고, 대출로 한 번에 끌고 와서 썼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뒤에 계속 하이어 폴 롱거로 어쨌든 목표치를 넘어서는 인플레이션이 오래 되는 거는 할부로 이제 나눠서 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요. 네네, 지금도 그렇고 작년도 그랬고, 지금 계속 그 연준이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이전까지 당연히 우리가 정상 노말이라고 생각했던 그 금리, 그 인플레이션 수준은 결코 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대출로 미리 끌어 쓴 거를 지금 다시 갚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리세션이 도래했을 때, 특히 중국은 올해 굉장히 큰 부양책을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미 여러 매크로 시장, 원자재 시장도 그렇고 중국 주식도 그렇고 나름 좀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때 정말 미국의 당장의 소비자 물가나 PPI가 정말 연준이 과거 08년과 같은 위기 때 적극적으로 뭐 코로나든지 그렇게 했던 만큼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미국이 이제 리세션,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그 시점은 그냥 올해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올해 말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물가의 하이어 폴 롱거 때문에 주가에 충격이 네. 있을 거라고 했지, 전형적인 리세션을 예측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는 정말 리세션을 생각해야 된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많은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나 월가의 이코노미스트 분들도 거의 아무도 리세션을 이제는 프라이싱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월가도 그렇고 뭐 IMF나 OECD나 다 네네네. 미국은 다 2%대 이상 또 성장 나온다고 맞습니다, 전망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그에 반해서 리세션이 온다라는 거는 참 무서운 이야기일 수가 있겠네요. 진짜. 지금 단기 자금 시장에서도 네. 올해 연말까지 한 번의 금리 인하도 프라이싱을 이제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사실 요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2년물에서 5년물 정도, 그냥 2년물 정도는 아주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채에 처음으로 국채에 저는 긍정적인 뷰가 보이는데, 그게 이제 2년물.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분히 불 스티프닝으로 추가 스티프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만 이제 장기물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 때문에 정말 리세션이 왔을 때도 과연 턴 프리미엄의 확장이 더 여기서 멈출 수 있을 거냐라는 게 저는 의문이 그럼 갑니다. 리세션이 오는 저 이제 어디를 중심으로 온다라고 보면 돼요? 보통 뭐 은행을 중심으로 오는 경우가 있었고 민간 기업에서 오는 경우가 있었고, 일단은 제가 보는 거는 이제 08년과 같이 어디 뭐 막 크레딧이 파산하고 당장 그런 네. 거보다는 오히려 성격으로 치면 2000년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어디가 뭐 막 은행이 막 파산하고 네. 이거보다는 닷컴 그냥 버블 붕괴와 같은 그런 네네 느낌으로. 맞습니다. 그냥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성장 동력이 없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턴 프리미엄의 이런 확장은 분명히 성장을 지금 죽이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멀티플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문제들이야 생기겠지만 네네. 어떤 당장에 무슨 뭐 은행이 도산하고 막 이런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 정권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기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장에 부정적일 수 있을까? 트럼프가 가만히 두고 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면 트럼프 정권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공약들이 네. 뭐 관세, 그러니까 저는 당장 그게 뭐 관세가 인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양쪽 다 논리가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다만 중요한 건 시장이 그러면 어떻게 프라이싱을 할 거냐. 중요한 거는 시장 입장에서 분명히 관세는 성장은 부정적으로 프라이싱을 할 거고 인플레이션도 부정적으로 프라이싱을 할 걸로 봅니다. 성장 둔화, 물가 상승 이렇게. 예, 맞습니다. 만약에 현재 프라이싱보다 좀 더 충격적인 관세 발표가 실제 도입이 된다면, 네. 그리고 또 뭐 이민,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도합적으로 사실은 트럼프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성장 도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성장에 네거티브고 물가에도 네거티브인 맞아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단 하나 이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건 당연히 성장에도 플러스고 생산성도 플러스인데 그것들이 남은 뭐 예를 들면 지출도 굉장히 감소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네. 재정 적자를 지금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성장에 큰 마이너스고 그리고 물론 물가에는 디스인플레이션 하는 효과가 있겠으나 네. 예, 어쨌든 그런 요소로 보고 제가 한번 좀 준비해온 네. 예, 뭐 많이는 아닌데 장표를 보면서 들어볼까요? 네네. 네. 띄워주시면 저희 PD님께서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그 커브가 처음 역전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리세션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 10년 지금 보시는 이 흰색 선은 10년에서 3개월물을 뺀 커브고요. 네. 10년에서 3개월. 근데 10년, 2년은 더 먼저 역전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근데 10년, 2년 같은 경우는 이게 커브가 역전됐다가 뭐 풀리던 그냥 역전되든 리세션이 아닌 경우가 한 2번, 3번 정도. 그러니까 네. 그렇게 다 맞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10년 3개월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리세션이라든지 최소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저게 장단기 금리 차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처음 역전된 게 22년 10월 그러니까 후반에 역전이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22년 10월 중순 후반 이때 잘 보시면 아시겠죠. 요 뒤에 게 S&P 500입니다. 네. 이때가 이제 미국의 주식이 단기 바닥을 찍었던 때죠. 22년 10월이. 저 당시 때가 그 코스피도 막 그 2,000 깨지냐 마냐 막 맞습니다. 했던 맞습니다. 그 시기죠. 2100까지 내려갔던 네. 딱 바닥에서 처음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전 보시면 역전된 기간 동안 이 역전이 왜 벌어졌냐면 단기 금리에 비해 장기 금리가 낮다 보니까 자꾸 네. 이제 다들 리세션을 생각해서 장기채를 매수하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멀티플의 확장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 스티프닝 여기서 이제 요 분홍선이 이게 정상화 라인이거든요. 이 스티프닝 요게 언제 발생했냐면 12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베어 스티프닝으로 발생을 했는데 네. 제가 뒤에서 여기서 준비를 했는데 지난 10년에서 1955년부터 현재까지 10년 3개월이 역전됐던 거는 총 8번이 있었습니다. 총 8번. 이번에 빼고 앞에 7번은 단 한 번도 베어 스티프닝으로 정상화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연준이 그때는 진짜로 말로만 너무 블러핑했던 게 아니라 실제 늘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하면 정말로 경제가 부러질 만큼 기준금리도 올리고 그러다 보니 장기금리도 같이 올라서 경제에 타격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앞선 4번은 66년, 69년, 73년, 81년 요 4번은 커브가 역전된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2000년, 2008년 그리고 팬데믹 때 그리고 25년 이제 지금 현재죠. 네. 네. 요 4번 저 현재를 빼고 이 앞에 3번은 역전됐던 게 정상화가 될 때 늘 무너졌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대략적으로만 안다면 처음에 역전이 되면 리세션이야 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는 정상화되는 게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역전된 기간과 주가의 하락이 일부는 좀 주가의 하락폭의 일부는 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역전의 기간은 대공황 때 이후로 가장 길게 2년 넘게 역전이 됐다가 정상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 제 딴에는 정상화가 좀 더 빨리 될 줄 알았고 네. 왜냐하면 23년에도 금리가 5%까지 간 적이 있었고 근데 그때보다는 저는 24년에 그러니까 24년부터 굉장히 미증시의 장기금리 상승으로 인한 그 멀티플 압박이 일단 처음 시작될 거를 굉장히 강하게 봤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하나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턴 프리미엄 네. 이 빨간색이 턴 프리미엄이고 요 뒤에 캔들이 이제 미국 S&P 500의 네. 주가고 2022년부터 현재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혹시 좀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올라가는 기간에 한동안 초반에는 좀 시장도 같이 올라가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시장 무너지네요. 거의. 네, 결국 턴 프리미엄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이게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22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게 10년물의 턴 프리미엄입니다. 10년 국채 안에서 프라이싱되고 있는 턴 네. 프리미엄. 이게 이렇게 상승하면 이렇게 주가가 계속 빠졌습니다. 네. 반대로. 근데 24년에 제가
요때 요렇게 올라갈 때 저는 이 위험하다 더 갈 거다라고 봤는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24년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같은 상관관계가 일어나죠. 턴 프리미엄이 이렇게 상승할 때 23년 요때도 5%까지 상승할 때가 요때거든요. 이렇게 턴 프리미엄이 상승할 때 주가가 무너졌는데 24년부터는 턴 프리미엄이 뭐 물론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턴 프리미엄의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장기 금리가 상승 어느 정도 하는데도 앞서 상승할 때.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해서 이제 분해를 해보니 EPS 증가에 대한 이제 그 AI에 대한 그 프라이싱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밸류에이션 멀티플 확장이 M7 애들 위주로 많이 됐었죠.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EPS 증가는 S&P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에서 23년 넘어갔을 때는 0%였거든요. 전혀 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23년에서 24년 이제 24년에 한 8% 정도 나올 것 같고 올해는 지금 현재는 12% 이상으로 지금 프라이싱 중이더라고요. 근데 현재 지금 이 턴 프리미엄을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 이후부터 오히려 명목 금리는 이때가 더 높았습니다. 근데 턴 프리미엄이 지금 2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에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가장 높은 뭔가 상황.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이거는 턴 프리미엄이 지금 이렇게 높게 유지가 돼 있는데 지금 자꾸 어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이 버티고 있는 거는 왜냐면 턴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명목 금리가 상승했다라는 건 정말 실질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어닝에 대한 성장 전망 프라이싱이 굉장히 높게 돼 있어서 이제 버티고 있는 건데 이런 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저 턴 프리미엄의 저렇게 급증 같은 경우는 연준 측에서 뭐 통제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양적 완화를 하면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재무부가 23년, 24년에 했듯이 장기물을 발행해야 되는데 단기물만 발행을 하거나 장기물을 양적 완화를 안 해도 장기물을 아예 발행을 안 해버리면 시장에 유통되는 그러니까 수요는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수요 대비 공급을 줄이는 거니까 아주 유사 양적 완화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스카페센트나 이런 분들이 이제 헤지펀드 출신이고 하니까 또 그분들이 매크로 헤지펀드 출신이고 하니까 굉장히 제닛 옐런보다 더 시장 친화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카페센트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 자문위원회 의장이 된 스티브 미란도 그렇고 계속해서 바이든 정권하고 제닛 옐런이 그렇게 그 국채 발행 가지고 발행을 조절해가면서 이 턴 프리미엄을 낮출 때 굉장히 세게 비판했던 인사들. 부채를 듀레이션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고 굉장히 세게 비판했던 인사들이고 전혀 조금도 그렇게 제닛 옐런이 할 거를 똑같이 할 거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렇게 다시 단기채를 단기채만 발행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기에는 시중에 돌고 있는 뭐 RRP 잔고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너무 낮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여 유동성이 받쳐줄 유동성이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건데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고 물론 이제 또 자기가 자리를 가게 되면 또 어떻게 자리가 바뀔지, 사람을 만든다고 자리를 사람을 달라질 수는 만든다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있으나 최근에 청문회를 제가 이제 밤을 새면서 저도 봤는데 보니까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터뜨릴 생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아니, 저희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프루츠 투자자문은 어느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꾸리고 있는지가 시청자분들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쪽으로 투자를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그래도 제가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한 숏에 대한 어떤 해칭도 좀 잡아놨는데도 작년에 그래도 저희가 한 21% 좀 넘게 났는데 그럴 수 있었던 거에는 귀금속에 대한 투자가 많았었고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을 저희는 굉장히 바닥에서 정말 23년 바닥 있잖아요. 그 바닥. 그래서 샀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근데 귀금속은 장기금리가 이제 제가 말하는 턴 프리미엄의 확장이 지속된다면 귀금속의 포지션은 현재 없고요.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원자재 중에서는 단기적으로는 60불 후반까지 왔다가 갈 수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뭐 개인분들이 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에너지 쪽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중국이 쉽게 투자하실 수 있는 거는 중국의 이제 기술주들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들 소비와 직결 이런 맞습니다. 그 제가 요거 하나만 하고 조금 그 얘기를 이어가자면
이 턴 프리미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지금 마무리를 못 지으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턴 프리미엄의 추이인데 시장은 계속해서 이게 이제 노말이라고 양적 완화 이후에 08년 이후에 턴 프리미엄을 연준이 양적 완화를 계속 해줄 때 턴 프리미엄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권 시장은 계속 이 안에서 놀 거야.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갈 거야. 근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루 빌려주는 것과 10년 빌려주는 거는 훨씬 더 많은 턴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시기가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 레인지를 처음으로 이번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주황색으로 표시했냐면 다시 이런 시기로 물론 어느 정도 더 올라가면 다시 이렇게 또 내려오고 올라가면 뭐 이런 레인지는 있겠으나 우리가 앞으로 앞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의 회귀는 쉽지 않다. 시장이 그러니까 특히 제도권 계신 분들은 이제 과거 10몇 년이 저를 포함해서 다 그때가 그게 그냥 뭐 익숙하니까 노멀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사실상에 저희는 이제 저 올드 노멀 시대로 맞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맞습니다. 저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뭐 시간이 많이 지금 없다고 하시면 제가 하나 여기 한번 보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이 제일 좋다, 여전히 뭐 잘 가고 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요. 작년까진 그랬는데. 흔들려도 최근에 또 이제 지난주에 원로 의사가 엄청 네. 이제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이분이 지금 차기 의장을 준비하고 있다. 뭐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시점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불을 붙여줬죠. 맞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그들이 이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네 번 정도 앞에는. 근데 아무튼 굉장히 그렇게 비둘기적으로 나오니까 시장이 또 다시 환호를 했는데 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제 흰색이 항생테크고 네. 그리고 이제 요 주황색이 S&P 500이고 요 녹색이 이제 나스닥 100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렇게 비교했을 때는 작년 1월부터 항생테크는 한 20% 정도 20.5% 상승했고 나머지가 27% 뭐 30%니까 미국이 더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네. 다만 24년에 여기 보시면 바로 딱 한 달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빠진 딱 한 달만 뒤로 시계열을 늦춰보자면 그럼 그 한 달 뒤 24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항생테크가 지금 48.36% 상승 중이고 네. S&P 500과 나스닥 100에 비해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네. 중국하고 미국은 현재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높은 금리, 그러니까 높은 어떤 빚이 너무 많고, 네. 그래 높은 어떤 금리와 이런 것 때문에 멀티플에 대한 이제 위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어떤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중국의 지금 멀티플은 이렇게 상승했다고 해도 아직도 정말 바닥 중의 바닥입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은 21년 21년 2월부터 처음 하락하기 시작해서 22년 10월에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몇 년간 횡보를 하다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멀티플이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멀티플이 축소되는 거는 보통 멀티플이 확장됐을 때 지금처럼 지금 멀티플이 역사상 뭐 아시겠지만 거의 두 번째로 IT 버블 다음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높은데 높죠. 그런 자산들에 위험한 거지 멀티플이 이미 수축돼 있는 자산들에는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크게. 물론 단기적으로야 같이 움직일 수 있겠으나 또 하나는 중국은 어쨌든 지금까지 고된 인내와 그걸 통해서 이제 부실이나 이런 걸 다 부실 자산이나 다 정리하고 올해 뭐 언제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부양을 하겠다. 올해부터 확실히 부양을 하겠다. 아마 3월에 정확하게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최근도 이미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기업들은 어쨌든 연에 두 자릿수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현금이 거의 그러니까 시총보다 현금이 더 많은 기업들이 많아요. 중국의 빅테크 같은 경우.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자면 저는 여전히 너무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큰 레짐 체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자산 측면에 있어서는. 힌트를 조금만 더 주신다면 중국 기술주 쪽을 말씀하셨고 네네. 또 하나는 어느 쪽일까? 유가가 한 60. 원유는 독립적인 이유로 초반까지 원유는 어떤 떨어질 수 매크로랑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물론 매크로와 밀접하지만 네. 원유 2008년 때도 리먼 사태가 그러니까 원유의 역사적 고점을 찍은 게 2008년이거든요. 네. 리먼 사태가 처음 발발하고 주가가 꽤 하락한 동안까지도 원유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140불. 근데 원유라는 거는
많은 뭐 금속이나 이런 거는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구리가 됐던 뭐 금이 됐던 네. 그러는데 원유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봐야 되는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유는 아주 오랫동안 공급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지금도 뭐 트럼프가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네, 하지만 네. 당장 크게 늘릴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작년과 재작년에 사실 원유가 역사적인 어떤, 그러니까 수요도 계속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고 공급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가장 큰 타격, 가장 큰 불이익을 받았던 게 리세션 전망에, 채권 시장의 리세션 전망에 가장 큰 불이익을 받았던 게 원유거든요. 리세션 올 거니까 원유 뭐 40불 갈 거야. 네.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작년에 65불 뭐 이 정도가 바닥이었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보고 있고, 오히려 시장 하락 초반에는 원유가 상승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빼내는 그런 역할을 일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저희 인포메이션 하는지 라이브 자주 출연해 주셔서 네.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매크로 변수들을 어떻게 또 체크를 하고 계신지 자주 좀 말씀해 주시면 네네. 좋겠어요. 턴프리미엄 알겠습니다. 설명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아마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 앞서서 말주변이 없다고 하셨지만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선철 프루츠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